가능하다면 나이키 들어가서 한번 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렇다 보니까 나이키에서 혹시 사람 구하지 않을까 라면서 약간 네. 채용공으로 네네네, 찾아보고 찾아보고요. 혹시나 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리크루트 페이지를 되게 많이 보고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 디렉터 박성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더그라운드 대표 이근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모시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실장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멀리서 되게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에? 언제부터 저를 뭐 보셨는지 몰라서 저는 항상 잘 지내고 있었고요. 2017년부터 마더그라운드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브랜드 운영하면서 지냈죠. 네, 저는 이제 실장님을 브라운브레스라는 브랜드로 처음 알게 됐었는데 사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기 전에 사실 전 실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브라운브레스에서 이제 디렉터이자 뭐 이제 창업자로서 이렇게 하고 계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 이야기부터 해서 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실장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좀 되게 궁금한데 뭐 디자이너이셨던 거죠, 그러면? 그 패션 디자이너로 시작한 건 전혀 아니었고요. 디자인은 디자인인데 이제 시각 디자인과로 진학을 해서 말하자면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회사도 짧게나마 다니고 이제 그만두고 브라운브레스를 이제 창업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은 학창 시절부터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학창 시절에 그냥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고요. 반에 보면은 맨날 만화 그리고 있는 애들 한두 명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 중에 아마 한 명이었을 거예요. 너무 재밌어 했고 애들은 다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를 좀 길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쯤 해서 뭔가 미대를 가볼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보통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앞으로 뭘 해 먹고 살아야 되는지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정하게 됐고요. 사실 그전에는 취미고 내가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걸 가지고 뭘 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학을 하신 다음에는 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과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시각 디자인, 뭐 좀 약간 뭐 타이포그래피, 브랜딩 네, 이런 네. 식으로 좀 나눠졌던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 혹시 어떤 쪽을 조금 더 하셨었나요?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실 시각 디자인과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림 좋아하고 그나마 디자인 중에서 그 그림으로 혹은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감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분야가 시각 디자인이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뭐 광고도 찍고 영상도 만들고 또 심지어 뭐 사진도 있고 글자를 만들기도 하고 뭐 책을 만들기도 하고 그 소재를 가지고 시각 디자인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분야의 일들을 하는 거를 봤었죠. 그런 분야들 중에서 저는 좀 영상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글자를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생겼고 책을 만드는 거에도 관심이 생겨서 오히려 미대에 가야 되고 시각 디자인과를 가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했던 것보다 대학교 가서 뭘 해야 될지 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야 어쨌든 마더그라운드를 운영하시는 실장님의 그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확실히 그때 당시에 경험하셨던 것들이 다 녹아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게 뭐 애니메이션 영상이라던가 네. 뭐 이제 그래픽 디자인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다 실장님이 하신 것인 것 같더라고요. 봤었을 네. 때. 그래서 이미 영화에도 또 관심이 있으셨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스토리텔링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저는 브라운브레스를 처음 이제 그때 당시에 알았다 보니까 약간 태동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좀 되게 궁금했었는데 보통 뭐 이제 브랜드 론칭할 때는 네.
뭐 친구들끼리 이제 의기투합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학교 친구들 뭐 아니면은 네. 뭐 이제 학과 뭐 선후배 사이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만들어 볼래? 뭐 이런 거 되게 멋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었는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처음 만나시고 어떻게 시작을 좀 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4명이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의 어떤 기억에 서로가 좀 다를 수 네, 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해요. 음. 보통은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네. 일단 그런 걸 좀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면 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네. 저 그 4명이 모이기 전에 사실 각자 브랜드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소규모의 네.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 같은 브랜드였죠. 저는 이제 거기는 이제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아, 뭐 그 핸드폰 패드에 들어가는 네. 숫자 글꼴을 만든다든지 아이콘을 만든다든지 와. 아니면 핸드폰의 그 패키지에 들어간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말하자면 좀 그 제품을 도와주는 네. 그 그래픽 디자인 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갈증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음. 저는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전공했고 음. 그래픽 쪽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품 회사잖아요. 네. 실제로 제가 핸드폰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니죠. 음. 그러니까 저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런 거구나라는 네.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되게 틈틈이 좀 준비를 하기도 하고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2년 반 정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로 디자인을 하시면서 이제 나름의 틈틈이 준비를 하다가 그럼 네 분이 각자 브랜드를 하시다가 이렇게 네네. 만났던 계기 같은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친구랑 같이 내가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네가 날 좀 도와주면 내가 회사 다니면서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하면 그 친구가 그 티셔츠 디자인이었거든요. 티셔츠를 만들어서 같이 회사 끝나고 만나서 하고 하다가 이제 티셔츠가 나오고 이걸 어디다 팔아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태원에 있던 다코너 뭐 혹은 틴틴이라고 불리는 샵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에이카 운영하고 있는 그 서인재 대표가 거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샵에서. 예. 그래서 저보다는 사실 제 친구가 네. 그 서인재 대표를 먼저 만났고 그렇게 납품하면서 이제 친해졌고 그 에이카 대표도 다른 브랜드를 하고 있었어요. 조그만 티셔츠 브랜드. 또 거기에 또 납품하는 다른 브랜드가 지금 2명의 다른 또 대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다가 되게 비슷한 일을 되게 비슷한 규모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같이 만들면 미니멈도 커지고 팔 때도 영업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그래서 뭔가 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던 게 브라운 와, 브레스였습니다. 그렇게 첫 시작을 한 거군요. 네. 와. 되게 지금 들으니까 웅장하네요, 사실. 저죠. 이미 네네. 브랜드를 그 전에 하고 계셨던 것도 사실 몰랐던 네. 사실이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브라운 브레스라는 브랜드를 이제 처음 만들게 되셨는데, 약간 어쨌든 네 분이다 보니까 각자 잘하는 파트를 좀 맡아서 이렇게 처음에 효율적으로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처음부터 비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었고 무슨 미팅을 한번 가도 4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가죠. 몰려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됐고 그 이야기를 같은 자리에서 들었지만 또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막 나누고 막 그러면서 뭐 싸우기도 많이 하고 브라운 브레스는 사실 처음에는 팀 이름이 불과했어요. 그리고 같이 판매를 하기 위한 온라인 사이트의 이름 정도의 이름이었지 그게 어떤 브랜드의 역할을 하고 있진 않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4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거를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거를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오히려 브라운브레스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인지도가 생긴 것 같다. 그냥 이거를 브랜드로 우리가 모든 브랜드를 다 합쳐서 브랜드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정말 동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태동이 됐던 거군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궁금했던 얘기인데 사실 저는 브라운브레스가 이제 론칭하고 나서 처음에 백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네, 그렇죠. 이슈가 되면서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됐었는데 길에서 어떤 사람이 백팩을 메고 있는데 저게 되게 예뻐 보여서 좀 찾아가니까 브라운브레스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고 실제로 브라운브레스를 이제 론칭하시고 좀 제가 봤을 때는 가방류들이 처음에 잘 되면서 나중에 티셔츠나 제품류들이 좀 확장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처음에 그러면 약간 그래픽 디자인에서 어떻게 보면 제품 디자인까지도 다 이렇게 도맡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가방은 뭐 많은 사람, 그러니까 저희 모두의 의견이 다 들어가기도 하고 또 대충의 어떤 이런 가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제가 좀 정리하고 좀 디벨롭하고 했던 역할을 주로 했던 것 같고요. 사실 브라운브레스는 가방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 전에 그래픽 티셔츠로 시작을 했고 사실 그래픽 티셔츠가 잘 됐기 때문에 저희 가방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긴 했어요. 겨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각했던 아이템이긴 합니다. 가방류들이.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시작했던 아이템이었는데 예상 밖으로 훨씬 잘 됐고 그쪽으로 우리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계속 디벨롭 시켰었던 거죠. 네. 그렇구나. 좀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되게 러프한 스케치 같은 형태로 해서 그 브라운브레스 백팩을 메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스타일이 네.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씬을 개척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도에 론칭하셨었죠, 브라운브레스는? 브라운브레스 저희가 이제 같이 뭔가 모여서 팀을 만들기 시작한 건 2006년 시작을 했고요. 가방은 아마 한 2008년인가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와, 지금 생각하면 거의 약간 약 한 15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와, 세월이 근데 진짜 빠르긴 하네요. 아주 핵심적인 역할도 해주시면서 나름 이제 꽤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운영을 뭐 이제 스프레드 더 메시지라는 형태로 해서 막 정말 서브컬처의 그 느낌들과 함께 플레이를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이게 약간 엑싯이 되신 건지 아니면은 뭔가 서로 각자의 다른 브랜드를 이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좀 좋은 어떤 마무리를 하신 건지 이제 그 끝이 사실 조금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좀 혹시 뭐 이제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여쭤봐도 괜찮을런지. 저는 불편하지 않은데 또 네. 불편해할 사람들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고요. 그냥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브라운브레스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혹은 예상을 했지만 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계속 맞닥뜨리게 됐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규모도 규모고 직원도 많아졌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도 되게 다양해지기도 하고 또 그 기대가 커졌다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4명의 대표가 조금씩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까지 갔던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브라운브레스라는 브랜드는 유지하되 거기서 좀 특히나 의견이 많이 달랐던 저와 그 서인재 대표가 나오게 됐고요. 처음부터 나올 때 어떤 브랜드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나온 거는 전혀 아니었고 되게 굉장히 많이 아쉬웠죠. 저는 평생 이 브랜드와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 뭐 궁금해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생각하는 그 경중이랄까 또 이제 또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좀 약간 왜곡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어쨌든 꽤 긴 여정 동안 이제 브라운브레스를 이제 이끌어 오시면서 여러 노력들을 하셨는데 사실 뭐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마더그라운드라는 또 실장님의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세 번째 브랜드일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데 첫 번째까지 쳐주시면 세 번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굵직굵직하게 보면은 네. 이제 실장님 두 번째 브랜드가 될 텐데 사실 브라운브레스에서는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면서 뭐 제품부터 해서 그래픽 티셔츠나 이제 꽤 많은 것들이 뭐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신발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패션 브랜드에서 신발까지 하는 건 조금 더 먼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신발 브랜드를 조금 론칭하시려는 생각은 언제부터 좀 가지게 되신 건지. 신발은 사실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이키를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모든 그 방식이나 풀어내는 것들이 다 좋았어요. 광고부터 해서 제품과 그 뭐 스포츠 스타를 스폰서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뭐 3대3 농구 대회를 만들어서 그렇죠. 브랜드를 홍보하기도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멋있다고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가능하다면 나이키 들어가서 한번 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렇다 보니까 나이키에서 혹시 사람을 구하지 않을까라면서 약간 네. 채용 공고도 찾아보고 네네네, 찾아봤고요. 혹시나 네. 그런 만큼 이제 꼭 신발뿐만 아니라 그런 나이키의 어떤 전체적인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신발도 좋아했었고 어린 시절 다 그런 기억 있잖아요. 사고 싶었었던 신발이 있었는데 맞아요. 못 사가지고 나중에 커서 사기도 하고 맞아.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내가 신발이라는 아이템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막 오래 많이 했었고 사실 브라운브레스에서도 신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밀리기도 했고 또 안 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준비도 사실 하기가 힘들었었고 또 신발 산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죠. 뭐 재고부터 해서 사이즈와 또 판매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못했던 것들 그런 기억들을 막 모아서 이제 신발 브랜드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신발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별로 재고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네. 한 번에 만들 때 투입되는 비용이 작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사실 신발이라는 영역 자체는 국내에서 이렇게 뭐 크게 잘 됐던 선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쉽사리 도전하기도 쉽지 않은 영역이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뭘 해 먹고 살지부터가 그 고민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신발 브랜드 하자라고 시작 또 사실 되게 그 페이드 되는 기간이 많이 있었고 브랜드를 한다면 신발을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죠. 이제 브라운브레스 경험하면서 제작에 대한 중요성도 느끼게 되고 가방도 제가 공장을 통해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신발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뭐 집에 있는 신발 톱으로 잘라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 보기도 하고 나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기도 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실제로 제작하는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계획 없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디자인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공장을 알아봤죠. 처음에 어떻게 알아볼지를 몰라서 일단 그 브라운브레스 때 거래했던 공장 사장님들한테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소개받은 데도 있었고 한 곳은 저희 거래하시던 그 의류 그 제작 업체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중국 쪽에서 처음에 샘플 만드는 것까지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었고 근데 사실 샘플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와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샘플이 언제 나올지도 장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국내를 다시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냥 막연한 그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아시겠지만 그런 풍문이 있었어요. 부산이 신발의 고장이다. 그쵸. 부산은 예전에 나이키 포스도 만들었다더라. 그리고 실제로 저희 그 엄마 친구분이 부산에서 신발 공장을 예전에 운영했다라는 그 나이키에 납품했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듣기도 했고 그분이 만들었던 신발을 선물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산을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좀 막연하게나마 막 서칭을 하다 보니 부산 그 신발 협회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 슈넷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부산 신발 공장의 리스트가 쫙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박 2일 그 저희가 한 100군데 넘게 이제 컨택을 하고 그 중에서 여기는 좀 가보고 이야기 나눠볼 법한 곳들을 한 10군데 정도로 추려서 미팅을 잡고 1박 2일 동안 돌면서 이제 미팅을 나눴죠. 그렇구나. 저는 사실 제품 디자이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어쨌든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지를 알아야 그분들도 그쵸. 이거 할 수 있어 혹은 뭐 어떻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커뮤니케이션을 뭐가 필요했고 그때 이제 만들었던 게 이런 목업들 말도 안 되는 목업들과 이제 스케치를 좀 가지고 네. 그 지점토를 만들어 가지고 네. 깎아서 이런 아웃솔이 들어가는 신발을 만들고 싶다 보여드리면서 이제 네.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럼 요거 잠깐 봐도 네네. 되나요? 이게 그럼 지점토로 이렇게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점토로 만들었는데 이런 디테일들은 어떻게 구현을 하신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각도로 깎았어요. 진짜요? 네네. 그렇구나. 나중에 다른 매체에서 그 공장 사장님과 저랑 같이 인터뷰했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좀 웃겼다고 뭐 저런 것까지 만들어 와서 보여주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하니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열정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오는 것까지도 그렇고 이미 그때 당시면 스케치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신발이 어쨌든 타입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벨크로 타입이 있고 끈 타입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 샘플을 좀 가지고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부분 좀 고민하셨는지 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처음 개발할 때 그러니까 이전 단계도 여러 개가 있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이 다 잡힌 상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수정해 나가고 신어보고 했던 신발이어서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져왔고요. 좀 실루엣 자체가 말하자면 평범하달까? 크게 그러니까 무난한 느낌을 주면서도 새로운 느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루엣을 정할 때 너무 과하지 않지만 그 안에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패션적으로나 그러니까 자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달라 보일 수 있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제품들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3cm, 뭐 1.5cm 더 고정, 뭐 각도 확인 이런 식으로 엄청 뭐 높이 뭐 여기 뒤에 보니까 엄청 많이 이런저런 얘기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품이 한번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이렇게 조정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벨크로 타입 같은 경우는 끈이 없는 신발을 만들려면 그 사이즈에 유격이 생기잖아요. 네네. 끈은 그 끈을 꽉 매기도 하고 좀 느슨하게 매기도 하면서 사이즈를 정할 수 있는데 벨크로 타입은 그거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 베라라고 하는 혀 부분을 어디까지 고정을 해야 되고 신었을 때 어느 정도 유격을 만들기 위해서 소재도 가죽을 했던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만들 때 이 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더 들어가 있어야 실루엣으로 봤을 때, 신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 또 편할지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개발해 나왔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시각적인 부분, 또 신어봤을 때 조금 불편했던 부분을 거의 마지막에 이제 보정했던 샘플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신제품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뭐 파일론 인젝션이라는 뭐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제품이 또 소개가 됐었는데 그거 잠깐 한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웃솔이나 미드솔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징이 많이 바뀐다고 할까요? 이 미드솔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일체형이 아니라 두 네.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고 바닥은 이제 마찰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젝션 파일론이라고 해서 그 파일론 재질, 그러니까 EVA라는 폼 재질을 금형 안에 주입을 시켜서 열을 가해서 뻥튀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뻥튀기에서 느껴지는 게 이제 가벼운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쿠션감이 조금 더 있는 거고요. 대신에 어떤 이런 그 러버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되게 디테일한 모양들은 조금 더 투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 미드솔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면서 되게 많이 공장과 조율해 나가면서 이제 개발했던 방식이기도 하고요. 네.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는 그 밑창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아이템은 그 등고선 같기도 하고, 네. 나뭇결 같기도 한 그 자연, 제가 봤을 때는 확 느껴지는 그런 실루엣으로 디자인을 했다면, 두 번째도 그 이야기는 계속 가져가고 싶었어요. 네. 여기 가운데 보시면 뭐 기능적인 거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길 같은 게 지금 나와 이렇게 뻗어 있고 네. 주변이 약간 어떤 협곡 같은 그런 분위기를 좀 내고 싶었고 실질적으로 얘보다는 이제 마찰이 더 좋은 것도 이제 감안하면서 하기도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디자인적으로 비슷해 보이진 않더라도 그 캐릭터는 계속 가져가고 싶었기 때문에 좀 투박한 느낌을 좀 더 살려서 디자인했습니다. 네. 사실 네이밍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좀 영감을 받게 되셨는지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액 공개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되게 달랐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영감을 받으셨던 계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네이밍은 또 그 브랜드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느냐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였어요. 저는 또 브라운브레스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브라운브레스의 슬로건 그 스프레드 더 메시지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한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되게 구체적인 것 같지만 또 되게 많은 거를 아우를 수 있는 또 슬로건이기도 하고 또 한 번에 또 잘 와닿으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단순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되게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새로운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한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려 있지만 또 한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 혹은 주제, 테마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신발도 그게 또 아이템이랑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더라는 게 실제적으로 엄마를 뜻하기도 하지만 그 어떤 근원이나 그 뭔가 많은 걸 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약간 고향 같기도 하고 되게 푸근하기도 하면서 좀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라고 사실 브라운브레스 때도 많이 생각했던 게 그때 그 단어를 다시 이제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신발을 만들고 저희 이제 모토가 좋은 발자국을 남기는 신발이다 보니까 그 발자국이 남겨지는 바닥, 땅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조어입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네, 준비를 하셨던 거긴 정말 하네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사실 단어 하나 주는 그 의미가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너무 어려우면 진부하고 또 너무 쉬우면은 또 너무 흔하고 그 약간의 밸런스와 접점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게 이제 브랜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번 또 해보셨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예사 브랜드가 아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더 크게 성장을 할까. 실제로 펀딩을 진행하셔서 사실 1억 넘는 거의 비용을 처음에 모금을 통해서 진행하셨는데 저희가 살짝 그 진행하셨던 것도 봤었어요. 근데 네. 굉장히 이제 스토리텔링부터 해서 이미 펀딩을 준비하셨을 때부터 준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본금은 좀 얼마 정도 있으셨는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도 좀 여쭤봐도 되나요? 네,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제 공장을 돌아다니보고 하면서 아 이거 갖고는 턱도 없겠구나 라고 이제 느끼게 됐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만약에 더 부족하다고 하면 대출을 받거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한테 좀 투자 혹은 빌리는 방식을 좀 활용해야겠다 생각을 하긴 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텀블벅이나 크라우드 펀딩이 조금씩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펀딩은 꼭 필요한 요소였고요. 금액을 제가 여유 있게, 그러니까 제품을 그 미니멈 수량에 맞춰서 런칭하고 뭐 사이트도 만들고 또 기타 뭐 행사도 해야 될 거고 그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한 8천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 한 몇 쪽 정도를 처음에 만드셨었어요? 그것도 이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한 1,500쪽 정도 만들었던 거고요. 그 미니멈 수량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저한테 제안해 주셨던 공장에서 했던 거는 컬러당 400쪽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라인에 한번 올리려면 1,000쪽 이상은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 컬러를 제가 400쪽을 만든다는 거는 너무 모험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처음 보는 브랜드에 처음 보는 디자인의 신발을 한 컬러에 400개를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네, 불가능해 보였고 또 브랜드를 보이기 위해서는 종류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은 못해도 한 컬러가 한 3컬러에서 4컬러는 있어야 되고 타입도 한 2가지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했고 처음 시작하는 거에 그런 읍소를 통해서 그때 100쪽 줄여주시면서 사실 이러면 공장에서 라인을 돌리는 데는 거의 적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조만간 아마 수량을 올려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한 타입과 컬러까지 다 나눴을 때 한 10종 정도의 예, 종류가 나오는 걸로 시작을 해서 한 1,500쪽 정도 제작을 했고 발주를 넣고 펀딩을 시작했어요. 수량도 다 정해놓고 사이즈도 다 정해놓고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펀딩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 달 넘어가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펀딩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한 달 정도 생각을 했고 기다리는 것도 한 달 하면 당시 신발이 나오는 과정을 통틀었을 때 한 2달 좀 넘게 걸렸거든요. 와, 그러면은 이미 펀딩 했을 때는 발주가 다 들어간 상태였으니까 일단은 거기에 돈이 물려 있는 상태네요, 엄청. 정말 다행이었고요. 사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운이 정말 많이 작용을 하고 저도 텀블벅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네. 그게 단순히 모금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때 저희 브랜드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잘 알리기 위해서 엄청 긴 네, 제안서를 기획서를 작성하기도 한 거고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하나의 운이라고 생각하고요. 와, 그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펀딩으로 그만한 돈을 모금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이면은 어쨌든 실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셨던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안에 잘 녹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브랜드라는 거는 또 어떤 여러 가지 브랜드만의 요소들을 통해서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픽일 수도 있고 뭐 유통 방식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디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케팅 플랜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른 요소들이 이제 다 모아졌을 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마더그라운드 역시도 너무나 이제 브랜딩적인 측면에서 잘 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딱 그런 부분이긴 하죠. 그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부상이라는 콘셉트인데 사실 그 부분도 이제 사실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런 플랜 자체도
뭔가 소비자들이 이제 뭐랄까 어디 백화점이든 어디든 가서 뭔가 제품을 보고 뭐 마케팅을 통해서 보고 이런 것들이 익숙한데 이제 브랜드가 직접 찾아가겠다 약간 요런 컨셉 그걸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하니까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근데 사실 아이템이 신발이잖아요. 네. 신어보고 싶은 그런 니즈가 많았어요. 오프라인이 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모금은 많이 됐긴 했지만 사실 초기 투자 비용에 거의 다 들어갔었다 보니까 그렇다면 유통을 안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고요. 사실 깊게 고민했다기보다는 그냥 팝업 스토어라는 형태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팝업 스토어를 한번 해보는데 기존의 어떤 샵을 가지고 있으면서 팝업 스토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행랑을 가지고 네, 돌아다니면서 판매하는 느낌이 그냥 확 와닿던 거죠. 제가 보따리 정수처럼 뭐 들고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하는 게 다 보부상 얘기하는 거고 보부상인데 그냥 보부상 뭐 팝업 스토어 하다가 그냥 보부 스토어를 하자.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뭐 보부상회 뭐 보부상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 주시긴 하는데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게도 처음에 저 1984에서 그때 약간 대표님이랑 친분도 있었고 그 공간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카페도 있으면서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셀렉샵이나 이런 데들은 당연히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거고 그거를 제가 감당하기는 어려웠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1984에 제안을 주셨고 이런 보부스토어 컨셉이다. 그 시작을 좀 1984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공감해 주셔가지고 네 시작하게 됐죠.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되신 거구나. 시작 자체도 좀 괜찮았던 곳에서 좀 시작을 하셨는데 결국 이 보부 스토어라는 컨셉이 지금 이제 한 50회가 거의 넘지 않았나요? 네, 50회가 얼마 전에 이제 넘어서 그냥 자축하는 느낌으로 뭐 제품도 조금 만들고 네, 그랬었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 보부상이라는 컨셉으로 전국을 다 돌아다니신 건데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네. 사실 좀 힘들기도 했었어요. 특별히 어떤 기억이 하나를 꼽자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제주도까지 가면은 이게 좀 정말 보부상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한 8회인가 9회 만에 제주도를 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감회가 남달랐고 심지어 잘 됐거든요.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제주도까지 와서 신발을 산다라는 게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제주도 플레이스 캠프에 아직 신발장이 놓여져 있는데 그 2년도 그때 2018년도였나? 그때 제주도에서 처음 보브스토어 열었을 때의 인연을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거죠. 와.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소비자분들이 브랜드를 기억하는 방식 중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실제로 방문하시고 또 신어보시고 또 대표님과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억들이 사실 뭐랄까 굉장히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억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뭐 대표님이랑 그때 홍대 오브젝트에서 만나서 갓 론칭하신 지 이제 막 얼마 되지 않았을 때긴 하지만 그때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면서 정말 또 멋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컨셉 자체도 재밌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쉽지 않은 에너지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 뭔가 보브스토어라는 컨셉 자체도 뭔가 토속적이다 보니까 뭐 실제로 마더그라운드는 컬러 자체도 이제 굉장히 뭔가 자연에서 오는 듯한 이제 그런 낱말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도 차용을 하고 계시고 또 신발 뒤쪽이 이제 불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문으로 좀 컬러를 좀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뭐 브랜드에서 컬러를 내더라도 뭐 되게 다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어떤 뭐 영어 이름을 많이 차용을 하는데 그걸 좀 한글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 또 한문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새롭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좀 고려를 하셨던 거예요?
사실 토속적으로 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보부상은 사실 그 이후에 좀 나온 거였고 그 색깔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한자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신발을 부를 때 신발의 모델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색깔을 가지고 뭐 범고래랄지 뭐 된장이랄지 그쵸. 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고 그 말하자면 불려지는 것 말로써 불려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은 했었어요. 불릴 때도 그냥 뭐 카키색, 검정색 이게 아니라 사실 그 또 그냥 검정색도 있지만 뭐 검정 가피에 검 소리 붙었을 때는 그거를 검정으로 불러야 될지 검색이라 불러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불러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흰색 같은 경우는 자작나무가 좀 연상이 됐었고 검정색은 갯벌 같이 그 위에는 검정색이 좀 파보면 흑색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름을 좀 붙여봐야겠다. 그럼 그런 이름을 불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제품에 그게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당시에 제가 중국어 공부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러셨구나. 네. 한자라는 게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뜻글자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작나무 네 글자지만 자작나무 화자라고 한 글자로 딱 축약이 되는 되게 심볼릭하게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자작나무 화자가 있더라고요. 이끼 태자가 있고 뭐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한자를 좀 그래픽화해서 신발 뒤축에 색깔마다 다르게 넣으면 재밌겠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넣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랄까 너무나 다들 신발을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번거래부터 해가지고 뭔가 특징을 지어줘가지고 된장 포스니부터 해서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비슷한 세대이긴 하니까 네네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가 한창 유행했던 시절에 있었다 보니까 뭐 달마시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네. 막 소비자들이 그냥 뭐 나이키 뭐 품번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냥 별칭으로 많이들 네네. 얘기했었던 건데 그게 이제 제품에 녹아들어 있는 것 자체가 뭐 실제로 뭐 누룩이나 뭐 이런 얘기들 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좀 그러면 좀 더 궁금증이 생길 것 같긴 해요. 그 컬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브랜드 제품명이 아니라 이렇게 별칭으로 불리게 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데 이런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전략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부분에서 나왔다는 건 어쨌든 이런 뭐랄까 브랜딩적인 감각들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뭐 작년에 되게 도보마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어로 K도 최근에 마무리를 잘 하셨지만 정말 이제 굵직굵직한 협업들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 정도까지 협업을 많이 하시게 될 줄은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해외로 나가시거나 더 커지기 전에 만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약간 연락을 드렸었는데 사실 협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네네. 뭐 티셔츠부터 해서 양말이나 이런 그래픽 디자인을 다 담당을 하시잖아 거의 다. 협업은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치 않게 시작하게 됐고요. 처음부터 협업을 많이 하는 브랜드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그런 제안이 사실 하나둘씩 좀 들어오게 되면서 그 협업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될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이야기여야 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이야기를 또 하는 거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아주 작은 새로움이라도 있는 이야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협업을 조금씩 시작하게 됐고요. 도보마포 같은 경우는 또 많이 기억이 남는 협업인데 도보마포가 로컬 큐리에이터라고 이제 마포구에서 나셨고 잘하셨고 그렇죠. 그런 분이 마포구를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잖아요. 네. 그 계정을 운영하시는 이제 동호부님께서 정말 즐겨하고 자주 가는 어떤 샵들을 그 매장들을 선정을 해서 그곳의 이야기를
마더그라운드랑 같이 하면서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진행하게 된 거고요. 어쨌든 신발은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고 저희 메인 아이템이고 또 신발 브랜드라고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다양한 주제를 좀 경험하면서 그 브랜드 자체도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매출이 올라간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이야기들, 컨텐츠들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점점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약간 브랜드 입장에서 이런 브랜드랑은 한번 협업을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브랜드도 혹시 있을까요? 네. 사실 협업을 요새는 고민을 사실 많이 못하긴 했고요. 협업 같은 경우는 제안을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건데 그 협업을 할 때는 항상 좀 새로운 분야가 되게 많이 끌리더라고요. 사실 어떤 브랜드랑 해보고 싶다. 뭐 나이키랑 해보고 싶죠. 그렇죠. 네, 나이키랑 뭐 크고 멋있고 제가 평소 동경하던 그런 브랜드들이랑 해보고 싶지만 그런 건 뭐 누구나 그럴 것 같고요. 예상치 못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브랜드 또 기다리고 있고 저도 뭐 좀 능동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브랜드를 열심히 좀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또 스토리텔링을 고민하고 이런 해오셨던 이제 그동안의 궤적을 봤었을 때 브랜드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약간 나름의 좀 철학이나 규칙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뭐 정립된 규칙은 없습니다. 없고 접근법인 것 같아요.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대입을 해보는 거죠. 이 브랜드 사람으로 봤을 때 성격은 브랜드는 뭐가 성격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할까? 그런 것들 그런 걸 하나하나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변화를 줘야 된다거나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때는 그런 기준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품을 산다고 해서 어떤 신발을 산다고 해서 그 제품을 샀을 때 내가 브랜드를 샀다라고 느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인식하고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낌을 주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고민하는 거, 그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게 브랜드지 않을까요? 사람이 다른 제3자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은 스스로는 그래도 내가 브랜드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들 들어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는 거 하나의 유기체적인 존재다 보니까 굉장히 입체적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게 단순하게 소비자들이 그냥 제품을 구매한다고 해서 브랜드의 모든 걸 사실 아는 것도 아니시다 보니까 계속 브랜드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우리의 메시지나 우리가 가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해야 되는 어떤 임무가 또 있기도 한 거네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너무 또 그동안 잘 해주고 계셨어가지고 앞으로 약간 뭐 마더그라운드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향후 한 3년에서 5년 이내 마더그라운드의 어떤 목표나 뭐 이런 좀 어떤 새로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고민이 많은 시기이고요. 첫 번째로는 또 새로운 실루엣의 신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신제품이 아주 자주 나오는 브랜드를 하고 싶진 않았고 그 제품이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그 기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뭔가 만족스러운 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실루엣이 나와야 될 시점이 조금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가능하면 올해 런칭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조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더라고요.
저희가 해외에 당시 코로나가 막 터지기 바로 전이었긴 하지만 그때 막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조용히 지켜보던 업계 관계자들이나 뭐 해외 쪽 그런 바이어 혹은 뭐 디스트리뷰터 그런 분들이 연락이 좀 오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해외를 좀 준비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꼭 코로나 핑계를 다 댈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한번 조금 해보려고 하다가 좀 좌절된 경험이 있어서 해외는 이 신발 자체가 미니멈도 크고 돌아가는 돈의 규모가 좀 큰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만의 공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보브스토어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되게 한정적이고 또 네, 많이 돌아다녔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도 멈추지 않고 아직도 못 가본 지역도 많이 있고 동네도 많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분들이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저희는 가겠지만 그거와 더 별개로 새로운 판매 방식 혹은 새롭지 않더라도 기존에 많은 브랜드들이 하고 있는 방식을 저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나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되게 막연한 기대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2024년은 도전과 신제품과 뭔가 정말 새로운 국면이 굉장히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시기일 수 있겠네요. 네.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이제 해결이 된 것 같네요. 오늘 이제 저희 꽤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마더그라운드에 이제 이근백 대표님 모시고 제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또 재밌는 브랜드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흔쾌히 또 제품들도 이렇게 가져오셔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